내 이름은 김복순입니다. 1980년대 초 강남 허벌판에 조그마한 미용실을 열어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위질을 했고 손님 한 분 한 분 머리 모양뿐 아니라 인생 이야기까지 귀 기울였죠. 유행이 바뀌면 밤샘 연수도 마다치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자 내 미용실은 동네에서 예약 없이는 머리도 못한다는 유명한 곳이 됐고 입소문 덕분에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눈여겨봐뒀던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몇 년 뒤에는 재개발로 시세가 훌쩍 뛴 아파트도 몇 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상가 임대료와 미용실 수입 덕분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은 물론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신상 명품들을 구경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넉넉하게 용돈을 쥐어줬고 손주들 생일이나 입학식에는 현금 봉투와 금반지를 아낌없이 선물했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복순 여사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즐겼습니다. 제 통장에는 언제나 두둑한 여유 자금이 있었고 자식들에게는 절대 손 벌릴 일 없이 오히려 제가 베풀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여기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 가득한 좁은 요양원 방에 갇혀 하루 종일 벽에 얼룩만 새고 있거나 간병인이 켜주는 낡은 텔레비전의 소음을 견뎌야 합니다. 한때 우아하게 가위질을 하던 내 손은 이제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떨리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루 3번 나오는 멀겋고 영양가 없는 죽과 몇 조각의 반찬은 마치 교도소의 배식과 같습니다. 씹을 힘도 없어 겨우 목만 축이다시피 하다 보니 매번 절반 이상을 남기기 일쑤죠. 내 젊음과 평생의 노력을 바쳐 일궈낸 그 많던 재산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명품 옷들은 낡은 환자복으로 바뀌었고 소중했던 금반지나 시계 같은 보석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호화로운 해외여행 대신 옆방 할머니의 기침소리와 간병인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 뿐입니다. 내 이름 대신 저기 할머니 혹은 김복순 씨라는 몸이 건조한 호칭만이 나를 부릅니다. 따뜻했던 손주들의 재롱 대신 차갑고 딱딱한 간병인의 손길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일으켜 앉힙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철저히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 제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 거기 시설 좋고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도 바쁜데 계속 그러시면 곤란해요. 라는 냉정한 대답뿐. 이곳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현대판 감옥, 나는 그 안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때 넉넉하고 당당했던 복순 여사님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어 숨막히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한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나의 찬란했던 시대는 덧없이 쓰러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말년만이 남아버렸습니다. 내 나이 73 한창 건강하고 돈도 여유롭게 쓰며 인생의 황혼기를 즐기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정우가 번듯한 양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쭈뼛거리며 들어서는 정우 뒤에는 며느리 미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자기들 살기 바빠 연락도 뜸하던 녀석들이었죠. 어머니, 요즘 힘드신데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내가 아직도 팔팔하고 돈도 넉넉한데. 괜한 소리 말고 돌아가거라. 제가 단호히 손사래를 치자 며느리 미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안정됐고 어머님 편찮으실 때 저희가 바로 옆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렇게 몇 달을 들락거렸습니다. 올 때마다 똑같은 레퍼토리였죠. 어머니, 저희가 모시는 게 효도지요. 어머님 평생 후행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처음에는 코웃음 쳤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인데 그걸 남의 손에 넘긴다고? 꿈도 꾸지 말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우는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섰고 며느리는 제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자식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게다가 나이가 드니 은행 업무나 건물 관리 같은 복잡한 일들이 점점 귀찮아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대신 해준다고 하니 솔깃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쉽사리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나의 전부였던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아직은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들 일이나 열심히 해라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녀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고 한결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간절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설득은 저의 단단한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이 결국 나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될 줄은. 자식들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매주 찾아와서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때도 됐잖아요.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끄떡도 않자 어느 날은 작은 딸 은주까지 합세해서 찾아왔습니다. 평소 저를 끔찍이 아끼던 은주였기에 그 아이의 등장에 저는 내심 흔들렸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 말이 맞아. 혼자 계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지.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너희들한테 일찍 줄 생각은 없다. 바로 그때 며느리 미영이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가는 대신 어머님 명의의 건물과 아파트들을 저희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대신 어머니 재산 명의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어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건물 관리나 미용실 운영 같은 힘든 일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옆에서 수발들 테니 편하게 쉬세요.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는 물론 어머님께서 드시고 싶으신 것, 하고 싶으신 것 다 해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최고급 시설을 갖춘 요양원에 모셔서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고요. 저희가 어머니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은 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내 재산들 명의는 그대로 두고 관리만 해준다니. 심지어 자식들이 저를 모시러 제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니. 마치 제가 평생 바라던 그림 같았습니다. 곁에서 자식들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내가 일군 재산도 그대로 나를 위해 쓰이는데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이 편히 쉴 수 있다니. 이제야 내 자식들이 철이 들었구나.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드니 지쳤어요. 외롭기도 했고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과 최고의 효도를 하겠다는 맹세 같은 말들이 저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약속 지킬 거지? 이 재산 명의는 그대로 내 이름으로 두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모시러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설마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니는 저희가 모십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장까지 찍어가며 관리 대리인으로 넘겼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약속대로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꿈 같았죠. 아들 정우는 매일 아침 저의 손을 잡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다정하게 물었고 며느리 미영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딸 은주는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밤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며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미용실과 건물 관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이제야 내 평생의 노력이 보상받는구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모시는데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제 친구들은 저를 두고 정말 복받은 할망구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부러움이 저의 자만심에 기름을 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머니,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더니 나중에는 어머니, 요즘 세상이 흉흉해요. 괜히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며 슬그머니 외출을 말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전화통화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너무 오래 통화하시면 피곤하시잖아요. 하며 끊어버리거나 아예 제 휴대전화를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연금처럼 들어오던 생활비도 어머니가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시니 저희가 관리하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드릴게요라며 그들이 대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여겼던 일들이었지만 점점 저는 그들의 친절이라는 그물에 갇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위층에서 물이 새서 도배도 새로 하고
바닥 공사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날릴 텐데 어머님께서 계시기 힘드실 겁니다. 저희는 미영이 친정집에 가서 지낼 테니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최고급 시설을 갖춘 요양원에 잠깐만 가 계시면 안 될까요? 병원 연계도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님 건강도 체크하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공사 끝나면 바로 모셔올게요. 저는 불안했지만 집 공사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잠깐이라는 말과 최고급 요양원이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정우는 그 김에 다른 건물, 아파트 등 관리 대리인 서류라며 잔뜩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상가 건물 관리 관련 서류인데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세금 문제도 좀 정리하고 서류를 정리해 두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요.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기 번거로우실 테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들의 설명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한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짝처럼 차에 실렸습니다. 익숙한 내 집은 점점 멀어졌고 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 요양원의 차가운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잖아요. 최고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집은 어떻게 하고. 소리치자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 이제 저희 집이에요. 모든 명예 다 저희 앞으로 돌려놨어요. 어머니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약속드린 편안한 노후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밀었던 수많은 서류들, 거기에 찍었던 내 인감 도장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리 위임이나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넘기는 증여 서류였던 겁니다. 심지어 내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집 명의마저도. 나는 완전히 속았던 것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피부치들에게. 나의 왕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버려진 허수아비처럼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약속들은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속았구나. 약속했던 최고급 시설은 허울 좋은 말뿐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은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좁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침대와 간이 의자 하나가 전부인 공간에서 저는 망연자실 벽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한순간에 이곳에 던져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칠만 견디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정우와 미영이가 약속대로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잠시 불편한 것뿐이야.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병인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무심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는 식사는 멀건 죽과 소금기 없는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고 배고프다고 하소연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드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아무리 불러도 간병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고 결국 참지 못해 실수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위로 대신 아이 참 할머니. 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수건이 날아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지만 휴대전화는 이미 제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요양원에 비치된 공용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정우나 며느리와 통화가 연결되어도 그들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시설 좋잖아요.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바빠요. 자꾸 전화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제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작은 딸 은주에게 간신히 연락이 닿았을 때는 엄마, 오빠랑 언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거기서 잘 지내봐. 하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에게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심장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봐도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만이 보였습니다. 넓고 자유로웠던 내 집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채 학대와 단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옥에 갇힌 것입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졌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단절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같은 방을 쓰는 김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보다 몇 년 선배인데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요양원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복순 씨, 나도 당신처럼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 내 손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사줬는데 돌아온 건 이곳에서의 감옥살이더라고. 김 여사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는 다른 할머니들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고통과 절망이 보였습니다. 함께 고통받는 이들을 보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저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곳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간병인들의 교대 시간, CCTV 위치, 문이 잠기지 않는 시간, 비상구의 위치 등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밤에는 잠자는 척하며 간병인들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에는 일부러 몸을 움직여 체력을 단련하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려 기운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님이 몰래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복순 씨, 저기 뒷문이 잠깐 열리는 시간이 있어.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동지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 저에게 이런 짓을 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현대판 고려장에서 저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탈출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김 여사님과 몇몇 용기 있는 할머니들만이 저의 뜻을 알아주셨죠. 우리는 매일 밤 간병인들의 순찰 경로와 시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훈련했습니다. 낮에는 일부러 화장실을 자주 가는 척하며 뒷문의 잠금장치나 복도의 CCTV 위치를 확인했죠. 드디어 결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 11시 간병인들의 교대 시간과 쓰레기를 버리는 짧은 틈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에 누워 숨죽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끼. 복도에서 김 여사님의 신호음 같은 낡은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가 왔다.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내려와 방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 뒷문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간 간병인이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밤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지만 문은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나거나 누가 발견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드디어 문이 활짝 열리고 저는 바깥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 어떤 추위도 저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요양원의 높은 담벼락은 마치 감옥의 벽 같았고 저는 그 벽을 벗어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복순 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돌아보니 요양원 원장과 건장한 남자 간병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나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몰래 알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잡아! 원장의 명령과 함께 간병인들이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쇠약해진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끌고 다시 요양원 안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은 땅에 질질 끌렸고 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원장실로 끌려간 저는 의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원장은 차갑게 웃으며 제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김복순 씨, 주제를 아셔야지. 이곳에 들어온 이상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 어디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섬뜩했습니다. 갑자기 원장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뺨에서는 얼얼한 통증과 함께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무자비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눈앞이 번쩍였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할 생각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때는 죽은 듯이 여기 갇혀 지내게 해줄 테니 알아서 해. 여기는 당신이 그렇게 잘났던 바깥 세상하고는 달라. 명심해. 원장은 저를 바닥에 쓰러뜨린 채 차가운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절망이 더 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자유는 한순간의 환상이었고 현실은 더욱 비참한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산산조각 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철저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꺾인 희망의 고통이 더 크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다시는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원장의 잔혹한 폭행과 협박은 저의 모든 의지를 꺾어놓는 듯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밤마다 몰래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당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저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이 열리는 틈을 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허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더 은밀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요양원의 일상에 적응하는 척했습니다. 밥도 꾸역꾸역 먹고 간병인들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웃는 얼굴도 지어 보였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거나 순종적인 노인인 척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CCTV의 사각지대, 간병인들의 동선 중 가장 느슨한 시간, 그리고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까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시간, 식사 배식 시간, 약을 나눠주는 시간 등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오히려 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에 파악한 정보를 되뇌며 머릿속으로 탈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다고 거짓말을 해서 지팡이를 얻어냈고 그걸 이용해서 복도에 놓인 잡지를 슬쩍 밀어 CCTV가 비추는 각도를 미세하게 바꾸는 시도를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며 간병인에게 물을 부탁해 그들이 잠시 방을 비우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넘어져 간병인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에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대담한 행동도 했습니다. 몸의 고통은 저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옥 속에서 저는 과거의 여왕 김복순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가둔 자식들에게 내가 겪은 이 고통을 반드시 되갚아 줄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새벽, 저는 굳게 닫힌 뒷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훈련한 덕분에 이번에는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요양원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가운 밤거리에 홀로 남겨지니 막막했습니다. 가진 돈은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뒷마당을 벗어나 채 몇 걸음 떼기도 전 뒤에서 거기서!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원장과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얼마나 달렸을까요? 밭을 지나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농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수미터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근 농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허물어진 창고 뒤편으로 몸을 던져 숨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아. 찾아봐. 원장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마치 죽은 듯 숨죽였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를 찾지 못하고 지나쳐갔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저는 며칠 동안 벤치와 공원 화장실을 전전하며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뼈를 내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문득 오랫동안 제 미용실을 찾았던 단골 고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나가는 사모님부터 시작해 변호사, 의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혹시나 저를 기억하고 도움을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간절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30년 넘게 단골이었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었지만 소탈하고 정이 많았던 분이셨죠. 저는 무작정 박 여사님의 집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낡은 기억에 의존해 몇 번이고 길을 헤맨 끝에 겨우 그녀의 대문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저를 보고 매몰차게 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초인종 너머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김복순이에요.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미용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머, 복순이 언니. 정말 언니 맞아요? 어서 들어와요. 박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세상에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언니 도울게요. 박 여사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며칠 동안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님께 저에게 이런 짓을 한 자식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저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혼자 사귀지 말고 이제 언니가 뭘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봐요. 그 후 며칠 밤낮으로 저는 박 여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복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믿을 만한 변호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인연을 맺었던 세무사나 법무사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미용실 사업자 등록증 등 제가 평생 모아왔던 모든 자산의 증거들을 최대한 복귀하고 찾아내려고 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과거 미용실 단골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자식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언을 부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의 학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날짜별, 시간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배식 시간, 간병인의 폭언, 화장실 사용의 제한 등 작은 일들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비록 몸은 노쇠했지만 제 기억력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비참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무릎 꿇었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치밀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자식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저의 마지막 싸움이자 제 삶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집은 저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인간성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갈 수 있는 훈련장이었죠. 박 여사님은 제가 말없이 고통을 사귀는 것을 보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언니, 기운 내야 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 나쁜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언니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었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굳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곧바로 제가 소개해달라고 했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취해 다음날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예전에 드나들던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곳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재산, 자식들의 기만적인 설득,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학대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자식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도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학대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갑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중요한 사실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운영 당시의 거래 장부, 부동산 계약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 등 제 손때 묻은 모든 기록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날짜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작은 조각들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 여사님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저를 속여 증여를 받아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나눴던 대화의 내용, 서류에 서명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때 했던 말들을 세세하게 복기했습니다. 진명이는 그대로 두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잠깐 요양원에 가 있으라고 속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복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학대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했던 날짜와 시간, 간병인들의 이름, 배식의 질과 양, 화장실 사용의 제한 등 제가 겪었던 모든 부당한 대우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굳은 결심이 되어 저를 더욱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여사님은 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과거 미용실 단골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자식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언을 부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비참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무릎 꿇었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쌓아 올린 증거들이 곧 저의 무기가 될 것이며 이 무기로 반드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여사님 댁에서 지낸 지 한 달여가 흘렀을까요? 변호사님과의 미팅은 계속되었고 저의 기억 조각들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증거들은 점차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갔습니다. 방 여사님은 제 팔다리가 되어 직접 미용실 단골 고객들을 찾아가 제가 겪은 일들을 설명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의 오랜 세월 정성껏 갖고 왔던 인간관계가 이토록 비참한 순간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복순 언니, 그때 미용실에서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꼭 벌 받아야지. 복순 여사님 걱정 마세요. 법정에 나가서 제가 본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있는 김 여사님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승리해야만 그곳에 남아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소송을 제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증여 계약 취소 소송과 자식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요양원 측과 자식들에 대한 노인 학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겪는 법정 싸움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뜨거운 복수심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가져온 서류 뭉치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원고 김복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자식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는 원고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를 무참히 버리고 재산을 가로챈 그들에게 저는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복수를 향한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가 자식들에게 날아갔다는 소식을 변호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서는 법정이었지만 저는 두려움 대신 결의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날 저는 방 여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회색빛 건물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 불길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방 여사님과 몇몇 미용실 단골분들이 앉아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응원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들 정우와 며느리 미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니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님의 지시에 따라 원고인 제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해 자식들의 기망행위와 부당증여 사실,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학대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수록 정우와 미영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님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 김복순 여사님,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우와 미영이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입이 뻥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현대판 고려장을 당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울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배신을 낱낱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이 어떻게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의해 산산조각 났는지, 어떻게 지옥 같은 요양원에 갇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풀어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차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법정 안은 저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실된 증언이 법정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정우와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그들에게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것이었습니다. 저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정우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어머니를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노안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염려하여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모든 증여는 어머니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요양원 또한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더 전문적인 보살핌을 위해 저희가 어렵게 결정한 것입니다. 최고급 시설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에 준하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노인 학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된 답변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거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비참한 현실을 뻔뻔하게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입에서 노안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라는 말이 나올까 봐 노심초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제 변호사님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서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미용실 단골 고객들의 증언이 담긴 서류, 요양원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기록한 제 메모, 그리고 제가 재산 이전을 거부했던 과거 정황에 대한 진술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의 왜곡이나 과도한 피해의식이라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저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명료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제 심장이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과 저의 생생한 진실이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저의 남은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거짓과 진실의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저를 노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으로 몰아붙이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변호사님께 시선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지는 증인 신문 시간. 변호사님은 먼저 방 여사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방 여사님은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미용실 단골로서
자식들이 저를 찾아와 재산 이전을 종용했던 일, 그리고 제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제 재산을 지키려 했던 마음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복순 언니는 평생 자기 손으로 일궈온 재산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자식들이 재산 명의를 바꾸자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셨죠. 그런 분이 자발적으로 모든 걸 넘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 여사님의 증언은 법정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호와 며느리 측 변호사는 방 여사님의 증언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편파적인 진술이라며 폄하하려 했었지만 방 여사님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미용실 단골 고객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현명하고 재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정신이 또렷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저를 치매 초기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자식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듯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판사님께 마지막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김복순 여사님과 같은 요양원에 계셨던 한 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정호와 며느리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요양원 동료와 제가 접촉할 리 없다고 생각했을 테죠. 이윽고 증인석으로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습니다. 바로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증인석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복순 씨와 같은 방을 썼던 김정순입니다. 저는 이 요양원에서 김복순 씨가 겪었던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김복순 씨를 간병인들이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김복순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장의 폭행 사실을 증언하는 부분에서는 저조차도 다시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몸서리쳤습니다. 정호와 며느리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속이고 버린 것만 생각했지, 제가 그곳에서 겪은 물리적인 폭행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마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복순 씨, 내가 증언할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비인간적인 저와 원장의 폭행 사실이 생생하게 폭로되자 정호와 며느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려 했지만 김 여사님은 흔들림 없이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치매 초기라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판사님의 싸늘한 시선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증거 제출 시간. 변호사님은 제가 요양원에서 몰래 기록해둔 학대 일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간간히 폭행으로 인한 멍 자국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법정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요양원에서 제가 처음 입소할 때 찍었던 사진과 현재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한 자료가 제시되자 정우와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님은 마지막 증인으로 한 남자를 호명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주눅든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분은 김복순 여사님이 계셨던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병인 이성민 씨입니다. 정호와 며느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그들은 당황했고 변호사의 얼굴에는 경악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한때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었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제 아픔을 공감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던 소시민이었습니다. 이성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복순 할머니가 요양원에 오신 날부터 그분을 돌봤습니다. 원장님 지시로 다른 분들과 함께 할머니 핸드폰을 압수하고 외부인 면회를 통제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할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애원해도 일부러 늦게 가거나 못 들은 척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할머니 뺨을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장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자식들이 요양원 측의 할머니를 철저히 고립시키도록 지시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자 정우와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간병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이성민 씨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노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망하고 요양원에 감금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폐륜 행위입니다. 라며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마저도 더 이상 방어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씌워져 있던 효자 효부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달콤한 거짓말과 잔인한 행동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뻔뻔함이 아닌 깊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판사님의 최종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정 공방에 막이 내리고 마침내 판사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순간이 왔습니다. 법정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의 시선은 판사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김복순 여사가 피고인 정우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용한다는 말은 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방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방청 속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정우와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어지는 판결문 낭독에서 판사님은 자식들의 기망행위, 즉 저를 속여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재산 명의를 그대로 두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전받은 행위, 그리고 요양원에 잠시 보내는 척 속인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의 학대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노인학대이며 폐륜적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의 모든 재산을 돌려줄 것과 그동안 부당하게 편취한 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정우와 미영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학대에 가담한 간병인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정우와 며느리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한때의 뻔뻔함 대신 두려움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비로소 길고 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돈 때문에 이토록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엄성을 지키고 제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시 제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맨몸으로 탈출했던 그날처럼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